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함윤호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은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모두 254명을 선출하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더욱더 치열한 본선 경쟁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의 부정선거 정황, 또 컷오프 기준의 반발 등으로 많은 후보들이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거판이 더불어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로 재편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의 선전도 지켜볼 대목이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요. 본선 경쟁이 진행되는 지방선거 구도와 쟁점, 또 민주당의 공천 잡음 속에 무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북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등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대진표도 함께 살펴보죠.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공천 시스템이 선택권을 좁히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요. 처음에 후보자를 검증하고 시스템 공천을 지향하다가 문제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고 결국 재경선을 하는 모습이나 잡음이 많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더 중요하겠죠. 지방선거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브로커도 사실 드러나고 여전히 군 단위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성형 공천이 늘어난다고 하면서도 사실 결국엔 11%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요즘에 오히려 되게 지역에 있는 선거가 건강하지 않다? 배신감도 많이 들고 사실 요즘에 좀 실망감이 좀 많아서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사실 여전히 동원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실망을 많이 한 상태라서 암울해요. 소수 정당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아쉬워요. 그냥 소수 정당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장수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 후에 사태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뉴스를 보는 거는 유권자로서 불쾌한 일이거든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페어플레이 정신이 결여된 정치판이 바뀌길 바라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해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의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12일, 13일, 목요일, 금요일 본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본선 경쟁을 이제 펼치게 될 텐데 도지사 선거 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김관영 전 의원과 안호영의 의원의 결선 투표수에서 김관영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 내 어떤 세대 교체 또 주류의 재편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경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관영 후보는 69년생 우리 집 나이로 하더라도 쉬운 셋, 예.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도 군산 제1고 성균관대 나와가지고 고시 3과 했는데 사실은 김관영 후보가 도지사 후보의 뜻을 두고 나온 게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복당이 4개월밖에 안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는 전초전을 하고 다음 총선 때 이제 배수진을 주기 위한 어떤 전초전 성격의 선거였는데 예. 송화진 지사가 컷오프 되면서 이제 본격화되고 욕심을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경선 끝나고 이제 컷오프 된 뒤에 경선 때 송 지사 측의 이제 반발, 컷오프에 대한 반발 그 조직원들이 김관영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이게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도지사 선거는 14개 시군이 같이 하는 그 광역화된 선거이기 때문에 조직도 필요하고 여론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아마 큰 힘이 된 것이 아마 송화진 지사 캠프의 일부 지지선은 예.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걸로 보고 그때부터 아마 승기를 잡아 나갔다고 봐지거든요. 예. 일단은 조배숙 국민의힘당에서 조배숙 후보가 전략 공천을 받아가지고 대진이 확정이 됐는데요. 조배숙 후보는 다 아시는 것처럼 4선 의원이고 민주당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당으로 간 게 상당히 의아스럽긴 한데 대선 전국 속에서요. 예. 그 본인의 그 이력을 보면은 과거 발언들을 보면은 도지사에 대한 그 열망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정치부 기자 시절부터 보면은 도지사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강하게 표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국민의힘당 변신하면서 이제 노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화답이 전략 공천.
그래서 이제 일당 독주를 막아달라. 막겠다. 그것이 큰 캐치프레이즈고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뭐 국민들이 볼 때도 그 경륜이랄지 또 선수랄지 이런 거는 뭐 하자가 없이 좀 무게감 있는 것은 대진표가 작성이 됐지만은 역시 국민힘당이었던 그 지지율 득표율이 이 한계 때문에 예. 이거 도지사 선거에 관심을 많이 쏟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앞으로 전라북도 어떤 재편되는 그런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김관영 후보의 지금 메시지를 보면은 상당히 역동성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예. 개발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의지도 강하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뭔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재선의 김관영 전 의원, 4선의 조배숙 전 의원은 한때는 국민의당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자, 이제는 각 당의 대표 후보로서 본선에서 이제 맞붙게 됐는데 글쎄요, 전주 중심에서 본다면 김영기 대표님 이제 군산 출신, 익산 출신이 도지사 후보군이 됐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뭐 도지사가 이제 당선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어떤 재편, 개편,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어차피 김관영 의원이 그 송지사가 컷오프기 되기 전에도 예. 기존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우세한 어떤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약간이지만 그러면서 송지사가 컷오프 되면서 더 이제 분위기를 더 반전시켜 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게 도지사 캠프 몇몇 사람들이 가서 지지선하고 이런 것 이전에 이미 그 송지사가 컷오프 되면서 어떤 대안 정치인으로 김관영 의원이 부각이 되었다. 그런 원인은 안혜영 의원과 그 김인덕 의원이 오랫동안 그 도지사 경선을 했지만 예. 그 도민들의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인물인 김관영 의원이 이렇게 부각이 됐고 김관영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의원이 아니면 재선 의원 출신으로서 국민의 안철수 국민의당 때 원내대표도 하면서 중앙 정치에서도 역할을 했고 또 어쨌든 젊고 신선한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경선 과정 속에서 기존 후보들보다 어떤 뭐 민주당 당원이겠죠. 주로 민주당 당원들의 어떤 선택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대1 구도인데 예. 윤석열 현 대통령이 전북에서 14.42%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조배숙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민주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 뭐 이 부분도 향후에 이제 또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제가 볼 때는 조배숙 의원도 14.2%에서 20% 사이 정도를 득표하지 않을까.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후보라는 호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후보 예. 두 후보가 1대1이잖아요. 그럼 예. 원래 1대1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원래는 한 30% 어대하거든요. 근데 우리 전북 지역 상황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죠. 예. 그 후보 시대에 얻었던 득표율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 그 어쨌든 둘 다 한때는 열린우당 이후에 있다가 결국 안철수 국민의당 갔다가 한 사람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한 사람은 지금 다시 국민의힘이죠. 예. 여기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주장하는 바나 성향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법조인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특히 조배석 의원은 또 본인이 항상 이야기하면 최초의 여성 검사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니까 또 검사 선배로 또 이렇게 짜웅이 된 모양이죠. 근데 저 어쨌든 간에 야당에서 그 민주당에서 4선까지 뭐 당 이름이야 계속 바뀌었지만 예.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연단에 오르면서 입당을 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어떤 것들이 도민의 판단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저는 이 도지사 선거라든지 지금 좀 큰 지역 전라북도에서 군산, 익산, 전주죠. 예. 여기는 지금 조용하잖아요. 막 경선 때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시끄럽지만 경선으로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거의 선거가 끝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전라북도의 문제인데 그런 현상이 올해도 따라갔고 지금 농촌 지역이라든지 경선 불보고 나온 무소속이라든지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인 데는 지금 이제 선거가 시작됐는데 예. 그 큰 어떤 지역들은 이미 그 선거가 끝난 것과 같은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배석 의원이 전략 공천을 받아서 후보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 어떤 대안이나 유의미한 세력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민주당 14개 시장 군수 단체장 후보를 겨리는 경선에서 3곳은 단수 공천으로 됐고요. 11개 상당히 많은 이변들이 있었고 승복하지 못하고 결국 컷오프된 후보들 가운데는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속된 민주당의 대결 구도도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짚어주시죠. 네, 시장 군수 민주당의 경선 하기 전에 이제 컷오프가 상당히 관심을 끌었고 논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제 정리가 된 상태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재경선, 보류, 뭐 컷오프 또는 뭐 역선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돼 가지고 그 경선 과정이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이라 민주당 공천이 끝나버리면 파장 분위기였거든 지방선거가. 근데 그나마 그 컷오프된 사람들이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관심을 끌어들이는 그 흥행 요인이 무소속 출마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흥행 요인이 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지금 다 파장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공천에 대한 그 잘잘못을 뭐 언론에서 질타하고 뭐 이제 평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뭔가 좀 아쉬운 점은 일단 민주당이 공천 기준이랄지 어떤 부적격 판정 기준을 다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그럼 그 원칙 기준에 따라서 일사불란에 진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뭐 고무줄 그 잣대처럼 또 이연령 비연령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좀 난장판 공천이 됐는데 일단은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유권자 판단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맡겨두기로 하고요. 일단 시장군수 한번 대진을 보면은 예. 어차피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후보 등록이 다 시작이 되고 끝났죠. 예. 끝날 시점이란 말이죠. 전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범기 민주당에서 우범기, 국민힘당에서 김경민, 정의당에서 서윤건 세 후보가 예. 나섰습니다. 군산을 보면은 민주당에서 강임준, 국민힘당에서 이근열, 무소속의 나기약, 최남덕 후보가 나섰고요. 예. 익산은 민주당에서 정헌율, 국민힘당에서 임석삼, 무소속에서 박경철, 이명택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정읍은 민주당에서 이학수 공천을 받았고요. 무소속의 김민영, 이상옥 후보로 대진표가 짜여져 있고요. 남원시장은 민주당의 최경식 후보, 무소속에서 강동원, 박종희, 우철기, 윤성호 후보가 경쟁을 예. 합니다. 김제시장 역시 정성주 후보가 그 뭐 보류 끝에 공천을 받았고요. 무소속에서 김정회, 신성우 후보가 나서게 되는데요. 자, 무소속에서 김종희 후보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민주평화당 시절에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복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출마가 의의로 받아들여지는데 뭐 일부에서는 박준배 현 시장이 탈락을 하면서 그 일부 지지 세력이 요청을 좀 한 그런 경우가 보이고, 예. 근데 이 정서는 대부분의 정서는 좀 한 2년 참고 다음 총선 때 나왔으면 오히려 더 큰 그 정치판에서 뭔가 철학을 발휘할 수 있는데 왜 지금 나섰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 상당히 크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완주는 민주당에서 유희태 씨가 공천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서 탈당한 무소속의 구경석, 송지용 전 도의장이죠. 무소속으로 나서가지고 3파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안은 일찌감치 전주성 현 군수가 그 공천을 받았고요. 단수 공천을 받았고 무소속에서는 이한기, 천춘진 후보가 나섰습니다. 무주는 민주당에서 황희탁, 국민힘당에서 서정호, 무소속 황인홍, 홍남표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서정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최근에 국민힘당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전환을 했습니다. 예. 장수는 민주당에서 최훈식, 무소속에서 김창수, 장영수, 이춘열 후보가 나섰고요. 장영수 현 군수도 컷오프에 반발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케이스입니다. 임실에서는 민주당에서 한병락 전 뉴욕 부총영사죠. 무소속에서 박기몽, 신민 후보가 나섭니다. 순창군수는 선거는 민주당에서 최기환 순정축협조합장 출신이죠. 그리고 무소속에서 최영일 전 도의원 출신인데요. 컷오프에 반발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고창군수는 민주당에서 신덕서
전 보훈처장이고요. 무소속에서 유기상 현 군수가 나서고 있고요. 이호근 후보가 또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부안은 민주당에서 권익현 현 군수가 공천을 받았고요. 국민힘당에서는 김성태, 그리고 무소속에서는 김성수 전 부안군 의장이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뭐 민주당의 단체장 경선에서 컷오프 기준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 아울러서 선거 브로커의 개입 폭로, 전주시장의 한 예비 후보의 폭로가 있었고, 휴대전화 대리투표, 선거 브로커, 전북 자원봉사센터의 압수수색, 당원이 무더기로 나온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이번 지방선거처럼 이렇게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복잡했던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이 이제 결과는 뭐 투표를 치러봐야, 선거를 치러봐야 좀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기 대표님? 이번 민주당 공천 경선은 한마디로 이 브로커들과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 과정의 어떤 퇴행적 모습이 적나라하게 백화점식으로 시기시기마다 거의 사례별로 다 모두 까발려진 한마디로 예. 그런 부패, 비리, 파행, 탈법, 편법 이 모든 경선 과정에 나타나는 것들이 종합 백화점식으로 나타난 거고, 그게 또 증거로서 제출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시작은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중선 예비후보의 그 선거 브로커에 관련된 기자회견과 사태에서 시작됐는데요. 그 선거 브로커들의 행태들이 그 녹취록에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났고, 또 그들이 또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다른 사건의 어떤 녹취록들이 있으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그 과거에 권리당원 하면은 일단 대납당원, 동원당원 문제들이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유령당원 이번에 또 근데 또 그 녹취록에 보면 타 지역 사람을 핸드폰 요금 청구제를 변경시켜 가지고 그렇죠. 이 지역으로 이렇게 자기 지역으로 유권자로 둔갑시켜 가지고 전화를 응대할 수 있게 하는 뭐 방식이 이전에 얘는 공공연히 됐지만 소리소모치 됐는데 녹취록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경로당이라든지 유력인 그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핸드폰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대리투표하는 거죠. 5만 원에 네, 샀다는 얘기. 돈을 그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어르신들 전화를 다 모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여론조사 한 5분간 응대할 수 없거든요. 예, 예.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대리인이 캠프에 대리인이 와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공공연히 됐는데, 이번에 그게 어쨌든 표출이 돼가지고 재경선까지 갔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나왔다. 그러면 예. 그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민주당 경선은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는 걸 또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총체적으로 이러한 경선 과정에서 된 사람의 어떤 정상성이 다 훼손돼 버린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느 경우는 쉽게 말하면 경선해갖고 유리가 됐는데 갑자기 도박하는 사진이 떠가지고 뭐 경선 자체를 박탈해갖고 재경선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완주가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나타났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걸 하는 전북 도당의 공천 심사 재심이든 공간이든 합쳐갖고 중앙당의 내용들을 보면 왜 살았는가도 모르고 왜 죽었는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송 지사는 왜 죽었는가 갑자기 아무도 몰라요. 컷오프를 왜 당했는가 네, 네, 말씀이십니다. 정치적으로는 사형 선고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병락 부부는 왜 살았는가를 몰라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분은 살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장수는 받아들였는데 인용해갖고 재선거를 했잖아요. 예, 예. 왜 나머지 임실하고 순창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는데 왜 거기는 또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전은 살았잖아요. 예. 김전은 살았는데 또 유사한 사람들은 그 전에 또 공천에서 과정에서 탈락된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뭐 나열하자면 너무 많아서요. 이런 총체적인 어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드러났죠. 그러면 말이죠. 이 대목에서 지금 뭐 경찰의 수사권이 이제 또 강화가 돼 있는데, 이 경찰에서 압수수색해서 지금 뭐 녹취록이라든지 실제로 전북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더기로 적발한 당원 명부,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 이거 계속해서 언론에서 주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경찰은 가능하면 이 타행정,
이런 쪽에는 관여를 많이 안 하고 명백하게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수사가 대부분 흐지부지 되더라고. 그리고 이건 은밀한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녹취록만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취한 게 아니거든요. 제3자가 타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내용을 녹취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 능력이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한 경찰이 치밀한 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나 몰라요. 나 술 먹고 했어요. 뭐 잘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거래가 오갔다면 누가 현금거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수표거래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증거불충분을 대부분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경찰이 지금은 이제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과거와 다르게 막 이상이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걸맞는 우리 지역의 지긋지긋한 이런 경선 과정의 부패 비리 탈법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경찰이 끝까지 물고 들여서 수사를 해가지고 좀 발본 세건함으로써 예. 그 민주 경찰상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경규. 그 어차피 이제 공천이 끝났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지나간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전라북도 같은 지역에서는 뭐 여당이나 마찬가지고 예. 정서적으로 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좀 디테일하게 세분화해가지고 그 시스템 기준에 맞냐 안 맞냐 그걸 객관적으로 검증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해령 비해령식으로 뭐 고무줄 따대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차제에는 뭔가 좀 도당이 새로운 기준을 확실히 내놓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권리당원 문제의 폐해가 너무나 크다. 권리당원 제도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동원이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이 문제에 대한 도당이 또는 중앙당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그 접근하는 그 방책을 내려야 된다는 어떤 과제를 지었고요. 또 이제 자원봉사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그 업무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권리당원이 만 명 이상이 그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수능에서. 근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왔을까? 이 부분도 그래서 그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의혹도 네. 많은데 이에 대한 경찰이 수사 결과를 확실히 내놔야 되고 예.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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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이제 국민적 의혹들이 풀리지 아마 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아마 수사를 그렇게 흐지부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이미 국민적 관심이 크고 또 일탈을 한 그런 대목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확실히 내놔야 된다는 거 국민들이 또 주시하고 있다는 거 경찰이 잘 알아야 되겠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진행해서 내놔야 돼요. 사실은. 예. 간단하게 한번 저는 한마디 네네네. 하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의원이 이제 전략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광재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원도지사 돼가지고 부패 비리를 7개월 만에 교도소로 간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은 공천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체 이게 뭔 잣대냐? 아니 지사를 하다가 7개월 만에 부패 비리로 낙마해가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을 그냥 전략 공천을 줘요. 대체 이게 그거 현직 지사가 중간에 날아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단순히 강원도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예. 고무줄 잣대로 형평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한 여러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예. 저는 권리당원 경선을 폐지하거나 20-30% 비율을 줄이고 실제 다른 방식의 어떤 내용들을 해야지 이 권리당원이 존재하는 정치 신이 접근도 안 되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싶어도 그 권리당원 모집이라고 하는 그건 한 2년 정도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탈법이라든지 어떤 그 스스로 타락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신인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신인이 아니에요. 깨끗함이 이미 없어져 버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 즐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비가 몇 억씩 들어오니까 좋고 어쨌든 간에 대필해서 썼든 머스에서 썼든 간에 나는 민주당원들 전화 맨날 오니까 그런 사람이 한 30명 되는 거잖아요. 30만 명 정도가 이따가 줄어들지만 선거로 가면 줄어들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은 참 좋죠. 그냥 그런 근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알겠습니다. 정치가 계속 후퇴하면서 궁극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갈 거다. 자, 연정선상에서 그런 심판 이야기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방송 녹음 시점이 12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이상직 의원 결국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전주을 민주당으로 당선이 된 현재는 무소속입니다만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군수 낙마 이후에 민주당 결국 공천했거든요. 또 이번 전주을 내년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시간이 뭐 또 1년 후니까 공천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공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라는 것이 과연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김명기 대표? 민주당은 뭐 당대표조차도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엎으면 서울시장 나오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약속은 분리할 때 하는 겁니다. 조금만 상황이 반전되거나 그 상황이 종료되면 180도 뒤집기 때문에 공천할 걸로 봅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그 내년 4월이면은 뭐 1년 채 10개월, 납치 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예. 정치인들의 이제 발걸음이 빨라질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공천 안 해야 맞죠. 근데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정서적으로 민주당 우월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무소속으로 나가서 또 다음에 복당을 또 입당이나 복당을 시키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뭔가 좀 그 민주적인 어떤 절차 공정성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않겠다. 예. 왜? 여기 서울 쪽도 아니고 그래서 않고 비워둘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공천 결과와 연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왜 탈락했는지를 말씀을 안 했잖아요. 도당에서 예, 그렇죠. 발표할 때. 예, 예. 그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또 진행을 시킨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안 밝히냐 결과를. 예. 적어도 뭐 25%, 뭐 23%, 22% 이 밝혀줘야 수긍을 하는데 그걸 안 밝히고 탈락 공천 결정만 발표하니까 의혹이 통계를 잘못내가 그 순번이 바뀐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내가 예를 하나 들을까요? 부안군 의회 의원 예.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줄곧 내내 그 1등을 한 후보가 있어요. 근데 그 공천 도당에서 발표한 거는 제일 꼴등한 사람을 공천자로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1등한 사람이 좀 의아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부안에서 전주로 하고 도당을 방문했어요. 항의 방문했죠. 예. 결과 좀 내놓으라 보자. 그때사 결과를 보고 데이터 입력이 잘못됐다 이게 수정해서 발표한 거예요. 수정해서 예. 발표한 게 1시 반 정도 되고 10시부터 발표를 했는데 예. 근데 만약에 그 후보가 그냥 지나쳤달지 그 과학의 어떤 힘을 그렇죠. 믿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다른 지역, 다른 시군, 도의원은 없겠느냐 네.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이번 지방 선거는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후보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민주당 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대결 구도가 14개 시군 중에 절반이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 이게 어려운 좀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경재 의원님. 이게 유권자의 이제 표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예측이 어렵죠. 어렵고 그 항상 시험 보기 전에 문제가 뭐가 나올까 하다가 결과가 딱 듣고 보면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그래도 되는데 민선 6기 때는 14개 시군 중에 6곳 정도가 무소속이 또 당선이 되고 다만 이제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의 이런 파행적인 공천이랄지 예. 또는 일관성 없는 그 당 운영이랄지 또는 후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피로가 좀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 그 과거처럼 회초리를 맞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져요. 예, 예. 다만 이제 정치권의 어떤 함수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어떤 반작용 또는 순기능이 있을 텐데 예컨대 조배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4%의 윤석열 후보가 얻었지만 그보다 예. 더 높아질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은 민주당에 대한 그 비판적인 어떤 여론 이런 거는 그 상당히 날카롭게 아마 그 무소속 쪽으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리고 컷오프된 후보들이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한 7개 단체장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세했던 그런 후보들이 탈당을 했거든요. 예.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당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한 파행에 대한 역작용이 반응하면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옮겨갈 가능성이 큰 그런 개연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려운 질문 답변 김영기 대표님도 해주시죠. 저는 그 무소속 출마를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무소속으로 출마를 작정하고 민주당 입당하지 않은 그 현역 단체장이 있는 자, 무주. 고창 임실 무주가 네, 그렇고요. 여기는 저는 그 진짜 많은 선거 기간 내내 예. 가슴을 졸이는 유권자들이 그 지지자들이 많을 곳이라고 그렇겠고요. 보고요. 나머지 지역은 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패나 비리로
탈락했는데 그거 수긍하지 않고 탈당해서 나온 무소속이 있고 예. 그다음에 억울하게 충성도가 떨어져서 아니면 뭐 원인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작동에 의해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무소속을 계속 유지했던 익산의 이명택 후보 같은 후보도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무소속이 다 같은 무소속이 그럼요. 아니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 소신 있는 무소속들은 많지는 않아요. 예, 예. 많지는 않은데 어떤 그런 지역하고 어저께까지 민주당에 있었는데 부패 비리라든지 과거 전력이 문제돼서라든지 아니면 충성도가 떨어져서 뭐 질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정읍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무소속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열심히 넘겨봤어요. 대체 아들 찬스라고 나오는데 아빠 대체 찬스. 뭐 아빠 찬스. 근데 그 쉽게 규명이 잘 안 돼요. 이게 이 사람은 충성도가 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그럼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요. 학교 운영위원을 했던 것으로 이게 아빠 그러니까 찬스로 이제 의혹을 제기한 부분. 이 우리가 부분인 충성도 것 같습니다. 떨어졌다 이야기는 국회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구나, 힘이 없구나 한마디로 표현 이런 이제 그런 무소속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예, 분 있는가 하면 또 어디는 뭐 지역에서 기반은 있을지 모르지만 음주로 사건 쳐가지고 또 탈락되니까 또 무소속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예, 예. 이런 이 두 군데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혼재돼 있는데 예. 아마 예, 예. 그런 구분을 우리 현명한 유권자분들께서 할 거예요. 다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뭐 대결 구도이긴 합니다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소속에도 혼재돼 있는 뭐 다양한 형태의 완주도 무소속. 특이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역선택에 의해서 네. 후보 이제 순위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위태 역선택도 뭐 추측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팩트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 기사를 보니까 어저께까지 경쟁하던 사람이 막 자기를 지지했는데 또 오늘 탈당해서 나온다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그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죠. 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운천 국민의힘 비대의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의 기초 광역의원 하나 없는 전북의 이 열악함, 그래서 늘 도민들께 호소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선출할 수 있을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목소리 내고 있는 국민의힘. 일단 도지사 조배숙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좀 했고, 지금 전주시장에 김경민 후보가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 광역으로 좀 가는 모습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 이야기, 또 특히 정의당 후보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 대표님께서 일단 저는 정의당부터 하고 예, 예. 싶습니다. 정의당이 어쨌든 간에 상징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도지사 후보를 냈는데 이번에는 도지사 후보가 없습니다. 예. 없고 지자체 후보들도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우리 전주에서는 이제 서인근 의원이 시장 선거에 일찌감치 확정을 해가지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오미 전 의원이죠. 예. 여기도 보니까 출마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 민중당으로요. 거기는 이제 정의당이 아니라 민중당이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례대표가 당선이 가능한 곳, 도심 지역이잖아요. 예. 의원 숫자가 많은 데야 그것도 한 명 뽑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고 다 민주당으로 도색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 이제 2명이나 3명, 4명 뽑는 지역에서나 가능하니까 예. 거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전체 29명이죠. 16명인가가 비례 쪽이잖아요. 상당히 비례 쪽이 많이 나. 도의회도 있고 시군의회까지 해가지고 비례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주권에서 한 4군데의 기초의원에 출마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주권은 보통 보면 2명이나 3명 뽑는 곳이 많습니다. 기초의원. 그런 데서 한 명씩이라도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지난번 4년 전에는 한 명을 내놨는데 떨어졌거든요. 예. 네, 이번에는 정운천 의원이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과가 나서 의회에도 좀 국민의힘당 의원도 비례 말고 지역구 의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도 과거보다는 이번에 나오는 출마자들이 적습니다. 비례 빼고 나면 지역구에도 몇 분 계서 예를 들면
뭐 도의원도 서신동 쪽이라 그 예. 몇법 지역군가는 모르는데 서신동 그 일대에 나오는 분도 전 비례대표원이 최영심 의원이 예. 서신동에 지역구 그 비례 의원으로 출마를 하던데 좀 많이 출마를 해서 물론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이 출마를 해야 질적으로도 좀 더 기반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서 비례가 아닌 지역구에 안착하지 않으면 정당이 뿌리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당이다 보니까 숫자는 늘어났어요. 과거보다는 숫자는 총 제가 도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정의당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14명의 출마자인데 기초단체장 1명이고요. 바로 이제 전주시장 후보, 도의원 1명, 시의원 6명,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6명 해서 이제 14명이고 하나를 더 정정해드리면 오은미 후보는 민중당이 아니라 진보당 광역의원 후보로 진보당 하도 박혔어도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잡겠습니다. 예. 자 이경재 의원님. 진보당은 도의원 3명이 나서고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집권 여당이 됐는데 국민의힘당이 너무나 부진한 게 아니냐 이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뭔가 좀 후보를 내갖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철학이든 또는 뭐 조배수 후보의 어떤 그 공약이든 같이 연대해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포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소홀히 돼 있고요. 또 인물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내보내면서 인물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당이 너무나 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낙선 당선을 떠나서 인물 키우기 차원에서라도 많은 후보들 냈어야 되는데 너무나 적다. 지금 도지사 1명, 시장구수 4명, 기초의원 10명 이게 전부 답니다. 집권 여당의 출마 숫자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졸렬한 그런 숫자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건 집권 여당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음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인물을 키워가지고 총선에 또 그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역과 기능을 계속하면서 나가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당이 세력을 얻는 또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 길인데 너무나 그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정치 토크 시간으로 참여자치 전북 희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 논설위원과 함께 6일 지방선거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는 뭐 이렇게 정치권의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전북의 교육을 이끌 교육감을 또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는 4파전인데요. 지난 10일 천우성 황호진 예비후보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경쟁교육 반대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후보 단일화 합의했습니다. 녹음 시점인 12일 오늘 목요일 현재까지 아직 단일화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4파전인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 속에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기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국민의힘당이 전주에서 6명이 나오네 기초 지역구로요? 예. 아까 4명이라고 했는데 6명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오고 실제 교육감 선거는 저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을 하는데요. 이번 선거를 보면서도 그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아마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까지 교육감은 민선 시대라다 보니까 대부분 진보 적상의 교육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교육자치 지방자치 어떤 장기적 통합 과정 속에서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이야기돼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선거가 일반 지자체 선거 있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는 그냥 인지도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번에도 어떤 예외가 없고 그래서 변화가 돼야 하는데 결국은 후보들이 나왔지만 인지도가 없어서 도저히 힘드니까 광역선거잖아요. 전라북도 전체를 해서 인지도를 단기간에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로 가냐? 과거에 선생님이었냐? 교수였냐? 시간강사 출신이냐? 총장 출신이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2차 단일화죠. 과거에 세 분이 이렇게 단일화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 효과가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단일화를 자꾸 뭐 시도해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건 좋죠. 근데 이미 굳어 있는 선거를 과연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는데 참 교육감 선거는 이런 제도와 방식으로는 진짜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예.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다. 12일 녹음 시점에서 현재 교육감 후보는 김윤태, 서거석, 천호성, 황호진 네, 4명의 후보가 돼 있고 방송 나가는 시점에서는 아마 3파전 그러니까 3명의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그 사실 그 단일화라는 거는 약자들의 연대거든요. 강자는 절대 단일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치 철학이 이제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황호진, 천호성, 황호진 두 후보를 보면은 동질성을 찾기가 좀 어렵고 특히 천호성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과거에 진보 진영 단일화를 통해서 진보 후보다 단일 후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됐죠. 사실 뭐 김윤태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당시 진보 진영이 단일 후보냐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약자들의 연대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정책이랄지 공약 이런 것들이 동질성을 가져야 되는데 동질성도 그래서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그 도민의 어떤 그 관심이랄지 또는 뭐 이런 걸 얻기가 좀 어렵고 하나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 정도로 이제 그치고 있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교육감이 되냐에 따라서 거의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진영 논리가 작용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무소속 교육이 너무나 정치에 휘둘린다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정당을 갖지 못하도록. 예, 예. 근데 저는 차제에 이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역시 도지사랑 뭐 러닝메이트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네. 도 교육감도 이제는 뭐 러닝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정당 어떤 공천을 좀 받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화끈하게 좀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건 어정쩡하게 그 제도적으로만 뭐 정당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 실제 내부적으로는 다 진보니 보수니 다 소속된 어떤 그런 지위를 받고 조직을 받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뭐 그러잖아요.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 그렇죠. 뭐 다 전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교육이 가장 정치적이고 이념적인데 그걸 애써 외면하는 제도처럼. 네, 그래서 차제에 이거 좀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을 좀 내놔가지고 이왕이 할 것 같으면은 뭐 러닝메이트랄지 아니면 정당 그 공천제랄지 뭐 좀 과감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진보 교육감이 많이 좀 퇴조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나눠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도 개선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도지사 선거 살펴봤고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 과정 살펴봤고요. 국민의힘과 정의당 살펴봤고 교육감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도 14개 시장 군수 선거 중에 전주 중심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파전. 더불어민주당은 우범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경민 후보, 정의당 서현군 후보, KBS의 자체 토론회를 통해서도 전해드렸고 저희 아침 방송 페트롤 전북에서도 또 이 전주시장 후보 토론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승수 재선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뽑게 되는 이 3파전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경재 의원님? 네. 일단 전주시장 선거는 경선이 상당히 핫한 지역이었죠.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정책 공약 세부적인 것 갖고 어떻게 할지 이제 들여다보는 예. 그런 유권자들이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경선만 있는데 놓고 보면 오히려 도지사 선거 못지않게 전주시장 더 컸죠. 예. 경선도 굉장히 현역이 불출마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 관심이 큰 핫한 지역이 됐는데 일단 새 후보가 뭐 경쟁을 하는 체제를 구도를 갖추게 됐고요. 뭐 후보를 살펴보면은 우범기 민주당 공천자는 뭐 기재부에서 활동했다는 걸 이제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전라북도 정무 부지사를 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종합경제장이랄지 대한방직이 큰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 이주에 그것도 뭐 스케일이 크게 하겠다. 심지어는 뭐 행정이 왜 기업 투자를 관여를 해야 되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과 집행의 어떤 그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정책 생성 또는 뭐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겠다는 것 같고요. 또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는 과거에 부안에서 군수 출마를 했고 부안에서 정치를 해왔던 분인데 또 정동영 의원은 한때 민주평화당 할 때 연대가 좀 상당히 됐던 그런 분인데 이번에 또 지역구를 옮기면서 당을 또 바꿔 타가지고 전주시장으로 이제 국민의당 공천을 받아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민 후보 공약을 좀 보니까 뭐 일자리 10만 개를 그렇다고요. 공약을 하고 그러는데 예. 과거에
도지사 선거 때 도지사가 후보가 공약 내걸 때 겨우 뭐 한 4만 뭐 3만 이렇게 했거든요. 개 정도. 근데 예. 여기는 전주시장 하면서 10만 개를 내가니까 역시 스케일이 크기는 크구나. 질문 받았죠 상대 후보에게. 예. 뭐 그 관찰이 되면 좋겠죠. 예, 근데 네. 적어도 현실성 있는 걸 내놔야 시민들이 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 가능하겠구나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나 좀 황망하고요. 예. 특히 이제 강조하는 그 디지털 플랫폼 같은 거, 뭐 젊은 청년 세대 있고 앞으로 미래 지향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 있는 공약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현근 후보는 정의당 후보를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전주 시의원 출신이고요. 3선이죠. 예. 시의원을 상당히 저는 열심히 그 좀 다른 의원들하고 차별적으로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당 독주였던 폐해를 거론하면서 전주시가 당이랄지 어떤 다수당이었던 그 종속된 그런 걸 떨치냐는 또 독자적인 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또 하나 좀 차별적인 게 뭐냐면은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공영 개발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공영 개발을 할 것 같으면은 대장동 사태처럼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영 개발을 하자는 건데 공영 개발을 하면서 부지 매입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지 매입이라는 거는 이미 자광이라는 기업이 18년도에 1980억을 그것도 현금으로 완납을 해가지고 매입을 한 건데 전주시 재정이 얼마나 그 많이 있으면 1980억을 딱 매입해가지고 또 개발하고 뭐 거기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고 하려면 벌써 5년 10년이 걸릴 텐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맞아 이상적인 어떤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만약 공영 개발할 것 같으면은 디테일하게 선과 후 과정 결과까지 해서 딱 내놓으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동의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생각이 되니까 상당히 좀 이상적인 그런 제안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하나하나 공약이 뭐 수십 개인데 다 이거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럼요. 큰 거 예. 위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관련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상적으로 보지 않고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서인근 의원에 보고 있고요. 우범기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뭐 대한방직은 어차피 지금 민간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시장 후보니까 도지사 후보 같으면 도지사 도청 땅 조금 있거든요. 도땅이. 맞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한다고 모르지만 뭐 시는 뭐 그것과 무관하니까. 그런데 종합경기당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종합경기당에 그건 진짜 도심 중간에 있는 우리 땅인데 그걸 마치 민간 땅처럼 뭐 백화점이나 짓고 컨벤션이나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공약을 보면 공약으로 지금 공천받은 건 아니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슬로우시티 폐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건 그냥 단순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 많은 심각한 토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 트렌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건데 그거라면 진짜 많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거. 이게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야.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니까 이제 당선은 가능성 높지만 그건 다른 문제다. 그 공약을 찬성해서 찍고 안 찍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성이 없는 거죠. 실은 대부분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이 공천이나 이런 쪽에 매몰되다 보니 그렇고 나머지 그 후보들도 뭐 김경민 후보 같은 경우는 참 이분 이거 부안해서 거의 좀 깜깜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인근 의원도 후보. 진짜, 예. 후보죠. 서인근 후보도 전주시의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경험이 있어요. 시의원 2번 오고 도의원 나갔다 떨어져가지고 4년 쉬고 다시 시의원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시장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나오는 건 자이지만 좀 이렇게 축적해 가면서 선거는 당선이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좋은 역량 시의회 3선을 하면서 키운 역량이 사장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전주시 공약의 가장 큰 두 기둥이 대한방직 개발 방안하고 종합경기장인데요. 어쨌든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두 그 기능이 지금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맞습니다. 컨벤션이랄지 예, 호텔이랄지 이런 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서로 아마 조정이 가능하고 현재 상태는 개별적으로 있긴 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그 공론화 위원회가 전주시의 권고안 권고안이 있거든요. 있죠. 이 네. 권고안을 갖고 이제 밀당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밀당을 할지 두 가지가 지금 핵심적인 그렇습니다. 키워드라고 보고 있고요. 예.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그 두 가지 문제에서 뭔가 조정하고 해결을 해야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과제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해묵은 16년 동안 도지사하고 시장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그 개발론자거든요. 김관영 후보도 우범기 공약 거의 어마어마한 개발론자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지금 호흡이 맞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시장하고 도지사가 그 시골 동네에서 땅 따먹기 흐르면서 서로 갈등하고 사사건건 서로 반대하면서 지역 발전을 좀먹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거 하나는 예. 장기적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기대가 되는 지점인데 진짜 위험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김영기 대표님 발언 수위가 위험해서 제가 개발론자들이 막 내 편대로 말하면 막 이렇게 막 떠들어 놨는데 여러분 디즈니랜드 되면 좋죠. 근데 수도권에도 안 왔거든요. 그걸 지금 내놨으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예. 객관적으로 보면 새만금에 왜 옵니까? 인구도 없는데 주변에 인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변화는 모색한다니까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또는 그 시민 도민들이 개발 욕구에 강하고 그 갈증이 좀 심했던 어떤 그 반작용의 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이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주관적인 그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꼼꼼히 여러분들이 투표해야 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또 걸어온 길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손으로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 기초의원을 뽑은 지가 벌써 이제 7번 뽑았고 8번째를 뽑습니다. 연수로만 보면 이제 30년인데 제대로 뽑아야 되는 그런 지방자치 시대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17일 남았고요.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후보들의 면면을 보게 될 텐데 방송을 통해서도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모습으로도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경재 의원님과 김영기 대표님. 네, 근데 지방선거에 우리 유권자분들이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관심을 좀 갖기를 바라겠고요. 또 알아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가 누군지, 도덕성은 어떤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 어떤 디자인을 갖고 공약을 내고 있는지 그걸 좀 판별을 해야 비판도 오고 혼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기능을 하지 않으면은 신분권을 뽑는데 그 신분권이 나중에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잘 알고 관심 갖고 제대로 좀 뽑았으면 예. 좋겠다. 네, 김영기 대표님. 저는 전라북도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지 않으면 그 정치 발전은 있을 수 없고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전라북도의 미래는 한마디로 없다 그렇게 단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정당이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이경재 개곤논술위원 그리고 김영기 대표와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나머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깊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 1일 이전 방송에서 한 번 더 두 분을 모시고 더 전력적으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정치과 공약 중심으로 한 번 더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술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국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